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각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서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조만간 주요 부처에 대한 추가 개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 법무부입니다.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선정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하는 연석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모든 이제 기류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흐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 아니면 추가 개각을 하든 그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5년 단임제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장관의 평균 임기라고 하면은 1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잦은 교체가 국정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얼마큼 담보하느냐는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을 착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총선에서의 보편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총선용 개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총선용 개각이 좀 지속될 거라고 봐주셨는데 여야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리고 이제 출마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과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상당히 중도 무당층 외연 확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좀 긍정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훌륭하죠.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나 논란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하고 논리적이고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일단 정치 경험이 너무 없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오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 비상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쇄신을 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소신 있게 그야말로 혁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정체 상태인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훌륭하게 직을 수행해 왔다 하더라도 이른바 지금 여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흔히들 지적하는 거긴 한데 수직적 당정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집권 여당이 어떤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대통령과 이제 측근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볼 때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쓴소리를 더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좀 친윤계와 비윤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제 선거의 전략적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또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쇄신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비대위원장 이번에도 오시는 분은 많아봤자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이잖아요. 핵심이 뭐죠?
총선에서 이기는 거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대위원장의 개인 한 사람에 관련된 거로 봐서는 안 되고 가장 이기는 선거 전략인 측면에서 비대위원장 선정을 봐야 된다. 어차피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 선거는 구도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가장 강력한 대립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사를 보면은요. 여야 통틀어서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 1위는 이재명이고 2위는 한동훈이에요. 그 여권 전체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구도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 카드도 결코 이게 뭐 많은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 30대의 취약계층에서의 나름대로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결국은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젊고 그리고 나름대로 참신하고 뭐 국민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선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식의 직접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딱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총선에서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장 선정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어쨌든 총선 승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구도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이제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워낙 지지율이 정체예요. 역대 국회 중에서 이렇게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부심받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게다가 뭐 적대적인 정치도 최악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민주당이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 민주당의 쇄신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냐 문제일 겁니다. 아마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의 본질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총선에 어떠한 걸림돌이 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부분과 공천이 같이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죠. 국민의힘이 잘 이제 그 쇄신을 해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아마 그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의 쇄신이 지난번 이뇨한 혁신위원회처럼 비대위가 또 출범을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정당이 연동돼 있어요 지금. 특정 정당이 워낙 지지율을 앞서 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정당이 둘 다 뭐 이 여야 거대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원심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말씀이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내 기류가. 그렇다면 이제 이 체제로 갈 텐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여러 번 가고 이런 상황 속이 점점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뭐 한동훈 뭐 장관이 오든 뭐 김한길 뭐 통합위원장이 오든 누군가 올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거취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제가 오늘인가 어제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쇄신하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져서 어떻게 이제 이 지금 정당 후보가 잡히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혁신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지금 뭐 계속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혁신밖에 안 나와요. 다른 뭐 시스템 공천이란 것도 이번에 당원을 바꾼 것도 그것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친명계 위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비명계한테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민주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각에서 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이 시기에 좀 성공적인 공천 관리 나아가서 좀 총선 승리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평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총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 상황 속에서는요, 단순하게 정치 경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으면 그것이 결국 나름대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혁신안을 내놨지만 가장 본질적인 당의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개혁에 대한 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만약에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치권에 빚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정당 정치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더 나가서 이거는 뭐 비대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장을 잘 선정을 해서 거기서 쇄신 경쟁을 하고 더 나가서 지금 뭐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의 시각에서 풀 수 있는 우리 연합뉴스에서 조금 전에 역대 비대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92년도 박근혜 비대위는 세 가지 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하나는 당명을 결국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현역 25% 무조건 컷오프를 하고 세 번째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와 같이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의 시각에서 풀겠다고 하면서 의원을 확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의지를 갖고 이걸 펼쳐나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측근,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정치 경험의 유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동력,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경험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래도 혁신의 동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지 또 국회에서의 하는 여러 가지 장관들에 대한 어떤 반박 이런 걸 보면요. 과거 장관에게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평가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해왔던 업무도 잘해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결국은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니까 뭐 대통령실에 이제 참모들이 요즘 뭐 너무 양지로 출마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어떤 의원은 서초울이냐 분당울이냐 어떤 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도 장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쇄신이고 뭐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장관, 대통령실과 가까이 있던 대통령과 가까웠던 장관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 특정하게 의원 거명하기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대통령 참모나 전직 의원이나 장관 이런 분들이 자꾸 수도권에서도 양지로만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른바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국민의힘이 혁신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결국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 안 하겠습니다만 공천에 개입 안 하겠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과 조율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그 쇄신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잘하고 민주당과 대책을 잘 이루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는 중도나 무당층에게 얼마나 외연 확장성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과연 국민의힘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불과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몇 달이 중요한 거거든요. 몇 달 동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변화가 됐다라고 유권자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해낼 수 있다면 훌륭한 이제 그 비대위원장감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건 다 잘하고 전 정치 경험 없는 건 별로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정치 경험 없는 것도 아니죠. 뭐 장관 오래 했으니까 뭐 장관직이라는 것도 폭넓게 정무직이니까 그건 좋은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과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부분을 연출할 수 있을지 그게 전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인물로 거론되는 게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인데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도 있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중도 진보 유권자들 끌어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제 보수 중도 유권자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장단점이 돼요. 또 김한길 위원장도 그야말로 워낙 정치적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이제 여권에서 잘 해석해낼지 그 뭐 이제 근명간에 판명이 나니까 여기서 누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각 인물들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본질이고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실, 즉 용산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바꿨구나, 바뀌는구나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엔 좀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의 배경을 둘러싸고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 보며 거취를 결정했다니 50 시대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대표의 선출 과정 속에서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자유스럽고 공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만약에 선출됐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9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가 맞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했었던 것이 낫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권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라고 하면 경쟁이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예를 들어 유승민도 나올 수도 있고 나경원도 나올 수 있고 전부 다 나와서 거기서 완전한 경쟁을 해서 단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당이 나름대로 활력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9개월 전에 당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은 뭐 일방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선출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예측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오래전서부터 그걸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떻든 간에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지향하는 가치는 뭐냐면 다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게 내년 총선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딱 초점을 다른 데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그게 선전의 규정이 아니라 누구로 해야지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집권당에서 벌써 3번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얼마나 당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허약한 정당 체제 때문에 당에서의 다양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은 지금 절차. 지금 혁신계 4인방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빨리 내려놓고 통합이 비대위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한마디로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 좀 일각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고민 끝에 사퇴를 결정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김현희 교수 말씀처럼 김기현 대표는 선출될 때부터 대통령실의 지원에 힘입어서 했다라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굳이 뭐 알려진 비밀인데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만둘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은 출국하기 전에 대표는 그대로 유지해라. 그 대신 불출마해라. 근데 그 바뀌었잖아요 이게. 저것도 김기현 대표는요 대표를 그만두면서의 모습도 안 좋았어요. 당대표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그래 무슨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고 그만둡니까? 당당함도 없어 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마지막에 그런 각이 서버렸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실리도 못 챙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울산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를 하는 과정도 그랬고 선출 과정도 그랬고 그만둘 때도 자신이 뭔가 고민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떠밀려서 그만두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다고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는 저는 김기현 대표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선출 과정도 그랬고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너무 대통령실의 눈치를 봤고 그만둘 때도 자기가 당당하게 그 다선 의원으로서 어떤 당당함이나 존재감 없이 그만뒀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거 처음에 3월 달에 당대표 선출할 때 김장연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기현, 장재원 연대라는 거. 장재원 의원도 이번에 그렇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얘기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누가 오든 비대위원장으로 중요한 건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채모상명 해병대 사령관 관련된 그 사건 거기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책임했다. 그런 거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홍범도 장군에 대한 쓸데없는 그 이념적인 논란 이런 것들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면 그게 쇄신입니다. 근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김기현 의원은 전혀 이런 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다 보니 이렇게 이 지경에 온 거거든요. 역시 계속 핵심은 지금 중도층 유권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거 뭔가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는 당. 그 당을 이끌 수 있는 비대위원장은 성공인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게 핵심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대위를 철회하고 말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발 쇄신 바람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3선 이상 중진과 이 86 의원들을 향한 용태론이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86 의원들의 용태도 물론 중요해요. 세대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다 중요하죠. 어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역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의 지금 문제는 친명 대 비명의 갈등이잖아요. 단순하게 86세대라고 다 은퇴할 이유도 없는 거죠. 86세대도 86세대 나름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를 과연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물론 대권 주자로서는 가장 1등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수도권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야는 지금 갈려 있어요. 30% 정도 이렇게. 중도 무당층이 이제 얼마나 투표하냐의 문제고 세대별로의 투표율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겠는데 이 중간에 30~40%에 해당하는 이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까 제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편적인 중도 유권자들, 스윙 보터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나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주일에 2~3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판에. 나중에 유무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꽤 흘러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거니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계속 재판에 가야 되는 이 상황을 과연 중도 유권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쇄신을 잘해 나간다면 중도 유권자들이 글리 모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지적해 나가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와서 그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거칠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아마 계속 공천권 유지하고 무조건 그렇게 비례대표 가는 게 어려울 거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 비명은 꼼짝 못하고 앉아서 신당 못 만들 거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전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가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좀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좀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현 시점에서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포함해서 지금 이제 최 교수님은 이제 중도 무당층의 외연 확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지만 저는 또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 위에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받들고 그리고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법 문제 때문에 도덕성이 무뎌졌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금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벼랑간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를 병리평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지 본인은 불체포 특권 약속해놓고 나서 뭐 나중에는 그걸 번복한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고 마지막 지적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신당 창당을 접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현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비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신당에 대한 열차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인터뷰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비윤계에서는 여러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혁신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당 후사 이재명 대표도 내려놓고 통합형 비대위로 가자. 비명과 친명이 합의하는 통합형 비대위로 가고 그 통합형 비대위원장을 누가 받으라도 좀 그러한 그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훨씬 더 나름대로 활력을 갖고 쇄신 경쟁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지금 뭐 20일 날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 만나서 이낙연 전 총리를 고립화시키려고 한다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약한 정당 체제 때문에 지금 여튼 간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서 혁신으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사당화로 가져간다? 그건 선거에서 필패다라는 부분들이 확산되게 되고 또 공천 과정 속에서 비명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창당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저는 내년 1, 2월 정도 가면 또 양상이 바뀔 수 있는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의 용단을 내리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좀 신당 창당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요? 당내, 당내 안팎에서 좀 이렇게 회의론이 커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간단한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다 출마를 해서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제 목표란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면 민주당 표가 갈려질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이 신당 창당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 뭐 기자들하고 대화할 때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의 주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이 제한적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의 원심력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총리고 전남도지사도 했고 5선인가 4선 의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당내 여론이. 전 그래서 저는 그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과연 지금 그 내부에서 말이죠. 당내에서 공천 경쟁에서 이긴다면은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배째 단계 목표라면. 근데 과연 그대로 될까? 그래서 지금은 비명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공천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고 당이 분열된 표가 갈리니까 자신들이 설령 공천을 받고 나간다 하더라도 불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좀 크게 본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당도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양대 거대 정당들이 지금 30% 떼가지고 지금 제1야당이니 여당이 이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러고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사실 좀 크게 봐서 중도 무당정치의 3지대가 나와야죠. 예.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것조차도 지나치게 정치과학적으로 하면 그것 실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몇 개의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그렇다면은 제3당이 원내의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의원이 합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외라 하더라도 뭔가 정말 제3지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내세운다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결집해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동력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전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